여기 수십 번을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뇌진탕, 총상, 비행기 추락 사고. 그는 무려 32번의 사고와 36번의 질병을 앓았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순간에도 5번의 전쟁에 자원했고 20개국을 여행했으며 마침내 노벨상마저 거머쥡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굴의 초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소개합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난 해밍웨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초적인 성격을 지녔던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낚시와 사냥을 즐겨했고, 해밍웨이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레 같은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터프한 소년에겐 의외의 꿈이 있었는데요. 1914년 해밍웨이는 오크파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저널리즘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밍웨이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죠. 가장 우수한 학생의 기사만 실을 수 있었던 학교 신문에 꾸준히 본인의 글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3년 후 성인이 된 해밍웨이는 캔자스시티 신문사의 기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쓴 기사들을 보면 딱딱한 문체가 아닌 구어체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의 사건을 기사화할 때도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묘사했죠. 캔자스시티지에서의 경험은 훗날 그의 글쓰기 원칙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에서의 기자 생활은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해밍웨이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기 때문이죠. (1917년) 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며 피바람이 불던 시기, 미국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 혈기 넘치고 용맹했던 해밍웨이는 조국을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그는 적십자사의 구급차 운전병으로 지원했고, 참혹한 전장 속으로 스스로 뛰어듭니다. 연합군의 전선인 이탈리아 북동부에서 병사와 물품의 운송 임무를 부여받게 되죠. 어느 날 해밍웨이가 전우들을 위한 물품을 운송하던 중 오스트리아군이 쏜 박격포가 날아왔고, 그의 다리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포탄의 파편이 박히게 됩니다. 설상가상 해밍웨이는 동행했던 이탈리아군을 구하려다 오른쪽 무릎에 총상까지 입게 되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밀라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가사전 역을 하게 된 해밍웨이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이렇게 해밍웨이는 인상 깊은 20대를 보내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서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상처가 휩쓸고 간 자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해밍웨이는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라는 언론사에서 다시 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명확하고 간결한 필체로 촌철살인 같은 기사를 쓰면서 소속 언론사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합니다. 1921년 해밍웨이는 해외 특파원의 업무를 맡게 되어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전쟁을 막지 못한 전통적인 서구 문명의 신뢰를 잃은 예술가들은 사회와 도덕적 속박에서 정신을 해방하고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새로운 기적, 다다이즘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위로하고 평화를 갈망했죠. 그렇게 예술과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었고, 해밍웨이도 그들과 함께 마음의 치유를 얻으며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생각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는 거트루드 스타인을 통해 예술가들의 사교장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스콧 피츠제럴드, 살바도르 달리, 파블로 피카소 등 예술계 거장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문학, 미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925년 스콧 피츠제럴드가 대작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했을 때 해밍웨이도 전부터 갈망해오던 자신의 작품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쓰는 일도 잠시 접어두고 소설 집필에 매진했죠. 해밍웨이는 자신을 포함한 당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자 했습니다. 1926년 해밍웨이의 첫 장편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사랑과 좌절을 주제로 한 청년들의 이야기로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한 시대적 공감과 해밍웨이 특유의 사실적이고 덤덤한 하드보일드 문체가 더해져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예술가들의 모임에서 거트루드 스타인이 뱉은 말을 인용했죠.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문장은 소설보다 더 유명해져서 1920년대의 청년들을 일컫는 잃어버린 세대라는 용어가 사전에 새로 등록될 정도였죠. 그로부터 3년 뒤 출간한 후속작 무기여 자리거라가 연달아 히트하며 해밍웨이는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무기여 자리거라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인데요. 당시 영웅처럼 우상화되어 있던 군인의 이미지에 반해 소설 속 군인들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병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주인공이 전쟁을 겪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등 전쟁의 무의미하고도 참혹한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전쟁의 허무한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낸 해밍웨이식 반전소설은 그의 대표작으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가로서 승승장구하며 부와 명성을 얻은 해밍웨이는 취미 생활도 즐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여행을 가서 사냥도 하고 자신의 배 필라를 장만하여 낚시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빚어진 작품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해밍웨이는 또 다른 경험을 쌓기 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승승장구하던 해밍웨이의 작가 인생과 달리 당시 세계 정세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의 반란을 계기로 내전이 본격화되었고 각종 이념이 충돌하면서 조지 오웰, 생텍쥐베리, 로버트 카파 등 많은 지식인들이 참전하게 됩니다. 스페인을 사랑했던 해밍웨이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안락한 가정과 성공한 작가의 삶을 뒤로한 채 다시 한번 종군 기자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뛰어든 해밍웨이. 북아메리카 신문연합의 통신원 자격으로 내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공화파 후원을 독려하고자 다큐멘터리 스페인의 대지 제작에도 힘을 보탰죠. 해밍웨이는 훗날 그가 출간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통해 참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사랑했고 또 공화국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화국이 붕괴될 경우 그것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지극히 고통스럽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내전이 종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39년 세상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때도 해밍웨이는 참전을 선언했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근거리에서 목격하고 보도하는가 하면 프랑스로 넘어가 허가 없이 민병대를 조직했다 처벌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죠. 본인의 배 필라를 무장시키고 카리브해에 잠복해 들어올지 모를 독일 잠수함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끈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큰 지지를 얻었지만 해밍웨이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얻은 부상의 후유증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왼쪽 눈의 시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전장을 누비는 와중에도 2번이나 뇌진탕을 겪으며 생사를 오갔고 전쟁 후에는 피를 토할 정도로 심각한 폐렴을 앓았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이 생겨나기도 했죠. 연속적인 불행을 겪으며 대중들에게도 서서히 잊혀갈 때쯤 그는 10년 공백을 깨고 차기작 강 건너 숲속으로를 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죠. 전성기가 끝난 작가라는 대중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도 또다시 전장으로 뛰어들며 배에서 큰 사고를 겪고 사냥 도중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해밍웨이. 그는 일생 동안 5번의 전쟁에 자원했고 사고를 당했던 장소로 다시 사냥과 낚시를 나갔죠. 그의 행동은 타고난 마초적 성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해밍웨이에 대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현실 참여를 강조한 작가였다는 점입니다. 삶에 대해 쓰고 싶다면 먼저 살아봐야 한다. 그의 대표작들은 모두 그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자전적 소설에 가까웠으며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낀 것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작가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현장, 전쟁터와 투우장, 야생의 초원과 바다는 그가 직접 보고 느낀 터전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작가는 관찰을 멈추는 순간 끝난다. 작가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생략하면 그때 이야기에 구멍이 생긴다. 해밍웨이의 글쓰기 철학 중에는 빙산이론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단단한 지식과 설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밍웨이는 그 모든 걸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독자에게 상상할 여지를 남깁니다. 전쟁을 경험했기에 전쟁 소설을 썼고 평생 낚시를 했기에 어부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글에 전력을 다한 작가였습니다. 90시간 동안 교정세를 읽느라 한 번도 방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였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글을 썼으며 영감이 왔을 때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우물이 마르듯 소재가 고갈될 수 있으므로 흥미로운 지점에서 멈추어 다음날 이어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자신이 쓴 단어의 수를 벽에 기록했고 다음날 글을 못 쓸 상황이 오면 죄책감에 평소보다 2배가량 글을 썼죠. 사람들이 그를 전성기가 지난 작가로 단정지을 때도 해밍웨이는 꿋꿋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1952년 그를 향한 그의 노력과 인내, 수많은 역경과 도전이 스며든 한 권의 책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은 초라한 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바다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삶을 닮은 이야기.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를 최초 공개한 라이프지는 발매 이틀 만에 530만 부가 팔리는 기록을 세웠고 해밍웨이는 작가로서 최고의 명예라 할 수 있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 없다. 해밍웨이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을 써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믿었으며 때문에 그의 소설은 대부분 자전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그의 글은 직접 보고 듣는 듯한 현장감을 갖고 있죠. 그 방식이 글쓰기의 유일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밍웨이는 삶 전체를 통해 그의 신념을 지키고 실천해낸 작가였습니다. 때로는 무모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글이 되었고 글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해밍웨이의 글만큼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장기간 머물렀던 쿠바에서는 해밍웨이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파파라고 불렀고 그를 기리는 동상도 세웠습니다. 20세기 초 몰아치던 전쟁의 광풍, 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내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작가로서 소명의식을 외면하지 않은 해밍웨이. 우리는 그가 남긴 글과 그가 걸어온 삶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